네, 반갑습니다. 교육 백과사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벌써 이제 29번째. 아유, 많이 야, 했습니다. 벌써 우리가 1년이 넘어갑니다. 네. 원래 이제 교육언론창과 함께 박시영 TV가 의욕적으로 교육 컨텐츠를 가지고 한번 해보자. 뭐 조회수는 많이 안 나오더라도 네. 이건 너무나 중요한 문제다. 교육 문제. 이거 외면할 수 없다. 우리가 1년 전부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왔습니다. 지난주에는 또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어요. 네. 박경미 고교 학점제. 의원도 나오시고 네. 고교 학점제 워낙 뜨겁기도 했고 맞습니다. 뭐 썬네일 영향도 좀 있다면서요? 정권을 뭐 흔들 만한 뭐 그런 빅 이벤트인 줄 알았는데 들어다 보니까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제 그 고교 학점제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네. 그런 얘기를 나누는 것 같습니다. 네, 방송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 또 성기선 카톨릭대 교수님이 터줏대감으로 고정 출연하고 계시고요. 오늘 네. 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육을 교육답게 교육 전문가 성기선입니다. 야, 이제 멘트가 딱 정해졌군요. 이제 또 멀리서 오셨습니다. 저 강원도에서 전국 교육 자치 혁신연대라는 조직을 꾸렸대요. 네, 그래서 네. 전국 조직인데 상임 대표 맡고 계시는 강삼영, 과거에는 이제 원장님이었는데 이제 대표님으로 소개해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모두의 학교 특별한 교육 강삼영입니다. 네. 저 따라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한 분 우리가 모셨어요. 책을 쓰셨는데 굉장히 선생님들 사이에서 이게 화제가 되고 있다고. 관계의 정석이라는 책을 쓰신 교단에서 오랫동안 선생님으로서 활동하시고 최근에 이제 퇴임하신 걸로 들었는데요. 우리 이우경 작가님 모셨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그냥 이우경입니다. 국어교사로 퇴직한 언제 퇴직하셨어요? 작년 2월에요. 그러니까 작년 2월에 퇴임하자마자 네. 출판사가 꼬셨구나. 책 좀 쓰자고. 선생님께서 평소에 활동하신 걸 많이 아니까. 네. 근데 이 책이 이게 일단 두툼한데 다 읽으셨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다 읽었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사실은 이 학교가 되게 지금 어렵고 음. 붕괴되고 있다. 무기력한 아이들이 너무 많다. 학부모들도 힘들고 초임 교사들도 대단히 힘들어하고요. 뭐 그렇다고 중견 교사들은 그러면 만족하느냐. 교단을 빨리 떠나고 싶다 그런 얘기하고 뭐 아이들은 행복하냐. 아이들은 정말 사교육의 온갖 갈등에 학교가 네. 따뜻한 공동체라고 하는 생각은 저 멀리 보내고 예. 현실은 너무나 약육강식의 정글의 법칙이 적용되는 비인간적인 그런 공간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다들 생각하잖아요. 그런 시각과 그런 경험들을 매우 상세하게 책이 학부모, 교사, 학생 다루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적으로 학부모들이 좀 필요한 책이다. 요즘 악성 민원 때문에 선생님 너무 그러니까 힘들 것 학부모들이 같은데. 민원인이 아니라 아이를 위한 지원자, 교육을 위한 후원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되게 뭐 민원인이 하는데 그 방식이 아니라 진정한 교육의 조력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학교 안에서의 시각과 학부모 시각이 서로 차이 나는 거를 네. 이 책을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게 참 묘한 게 저희 때만 해도 선생님들한테 엄청 맞았거든요. 막 티걸레 자루로 맞고 막 교련 수업도 있고 힘들었잖아요 그때. 잠깐 공감을 얻으려고 그래요. 저는 별로 안 맞았어요. 또 많이 맞았거든. 아니 꼭 제가 많이 맞았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 분위기가 그랬는데 그때는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막 웃을거리도 많았고 친구들끼리 투닥투닥하고 또 밖에서 공도 차고 물론 베이비에 대한 스트레스는 있었지만 네. 지금 같은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추억이 있고 막 이런데 요즘 학생들한테 행복하니? 뭐 학교 갔다 오는 거 어때? 라고 물었을 때 뭐 초등학교는 좀 다르겠지만 중고등학교 물어보면 우리 때 같을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긴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강사님 원장님 대표님은 이 책 다 읽으셨습니까? 주말에 앉아서 다 네. 읽었는데 저는 3장의 내용들이 참 좋았어요. 거기 보면 성기선 교수님은 약육강식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안에서 아이들의 문제를 중심에 두고 부모와 교사가 소통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나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책이다. 이렇게 저는 나름 평가를 내렸습니다. 강산영 대표님은 저는 초등 무슨 선생님이었어요? 저는 초등은 문장 담임이죠. 아, 담임이었구나. 맞다. 20년 초등교사로 일했죠. 예. 아니 3장이 제목이 뭘로 돼 있냐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예. 아 이거 너무 좋다. 예쁘지 않은 꽃은 없다. 그러니까 너무 좋다. 그런 제목이. 얘기죠. 예. 근데 관계를 들으니까 얼마 전에 네. 저기 경기도 행사를 하나 있어요. 경기교육 미래
포럼이라는 성기선 교수님이 관여하는 행사를 한번 하고 저도 사회 보고 거기 이제 박구용 전남대 예, 철학과 교수님이 토크를 같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관계 얘기했잖아요. 관계 얘기. 아이들에게 관계를 맺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식물, 생물, 학생들끼리 선생님과 관계 뭐 이런 관계를 맺는 것이 서투른데 맞아요. 그런 부분을 가르치는 교육이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다. 그런 얘기를 좀 강조를 했는데 때마침 우리가 엊그제 했는데 오늘 교육백과사전에 오늘 들고 오신 주제가 관계의 정석이라는 맞습니다. 책이야. 예, 예. 사실은 이제 아이가 혼자 독립적인 존재로 크려면은 나와의 관계, 나와 친구와의 관계, 나와 세상과의 관계, 대화 그렇죠. 이런 훈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교육이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정말 관계가 단절된 교육 이것은 상호작용이 일어나지도 않고 네. 대단히 비교육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를 이 책이 강조하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 교육에서 또 우리 사회에서 크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런 관계 단절이 심화되는 과정에 놓여 있다. 네. 그 문제의식이 좀 이제 공감합니다. 우리 작가님한테 이제 구체적으로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이건 뭐 책은 왜 출간하게 됐습니까? 어떤 이유로?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학교 현장에서는 교사나 학생이나 부모들까지 많은 고통 속에 있어요. 교사들은 교사들대로 이게 해마다 가르치기 힘든 불안정한 아이들이 늘기 때문에 극한의 감정 노동을 해야 하고요. 지도하려고 잘못했다가는 부모님들한테 각종 민원을 받고 고소고발 당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이렇게 맨발로 칼날 위를 딛는 것처럼 위태롭고 고통스럽거든요. 아이들은 자기 조절 능력도 없고 사회 정서 능력도 없기 때문에 불안정한 아이들이 학교의 일상 자체를 견디는 것 자체가 고통이에요. 그리고 늘 자기 성취도 노력해도 안 되고 자존감도 바닥이고 자기는 영문도 모르겠는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관계에서 네. 네, 사회 정서 능력이 떨어지면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아이들의 부모는 사실 날마다 일상적으로 아이들과 충돌하고 그런 속에서 이 아이들과 힘겨루기를 하면서 부모로서 인생은 이제 실패한 건가? 나는 뭘로 삶의 보람을 느끼지? 이런 이제 자괴감과 고통을 느껴요. 그래서 이런 관계 속에서 실제로 느끼는 고통을 이 책이 줄이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 거죠. 올해 4월 달에 나왔다는 거죠? 네. 사실 우리가 이렇게 겪는 학교 현장의 고통이 개별적인 사건이나 성향으로 인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사회 구조적, 역사적인 원인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교사가 그 부모들과 연대하고 어떤 사회적인 노력이 더해지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책을 내게 됐어요. 3장에는 이런 부모와 교사가 연대해서 변화시킨 수많은 아이들이 그 사례로 나오는데요. 네. 그런 어떤 실천의 방법 같은 것들 그 실천을 하면서 저는 무한한 기쁨을 보람을 느낄 수가 있었거든요. 그걸 사랑하는 후배 선생님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이 책 여러분이 많이 읽어봤으면 좋겠지만 특히 네. 어떤 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주 그 독자로 교사를 상정하고 그 썼는데요. 네. 사실은 부모들이 읽어보면 그 학교를 이해하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지에 관한 힌트가 2장 같은 경우에는 많이 부모 코칭 어떻게 할 것인가. 아, 네. 2장에 네. 그런 내용이 있다. 네. 네. 선생님 제가 듣기로는 요 이제 관계 이전에 수업을 교과서를 던져버리고 수업을 한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들었는데 어떤 의미예요? 한참 오래된 얘기인데요. 제가 2002년에 낸 책이 네. 교과서를 내던져버린 살아있는 국어 수업이었습니다. 국어 교과서가 국정교과서였어요. 네, 예. 그래서 그거로 정해진 내용대로 가르치는 그것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고통을 느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자기 삶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다양하고 재미있는 방법으로 가르치게 하고 이랬는데 싶었거든요. 우리 때는 아니 그러니까 한 과목도 하나씩만 배웠잖아요. 네. 그러다 뭐 다른 게 뭐가 참고서나 뭐 이렇게 나오면 그게 그렇게 싫은 거야. 하나만 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뭘 또 돼?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럼 국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딱 이런 방향으로 기술해. 예를 들면 국사, 뭐 역사 이런 거 하라고 하면 그대로 우리는 암기식으로 외웠던 기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교육과정 재구성의 시초가 그런 시도 아니겠나 싶은데요. 그러니까 교육과정을 가르치지 교과서를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지금도 교사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서 국가가 이 교육과정은 성취 기준 이런 걸 만들어서 이런 걸 포괄적으로 다루라. 그 매체 중에 하나가 교과서잖아요. 그런데 교과서를 가르치고 교육과정은 안 가르쳐요.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러니까 교과서는 하나의 매체이기 때문에 애들 소설을 읽고 뭐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는 방식은 수만 가지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교과서에 그 문장만 가지고 강조는 어떻게 하고 있고 문단의 특징은 뭐고 줄거리는 뭐고 이렇게 빠져버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 소설책을 인용해서 시험 문제를 내면 그렇죠. 처음 겪어본 거니까 네. 그걸 문제를 풀 수가 없겠더라고. 다음은 만년채입니까? 뭐 이런 거 묻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지금 얘기하는 교육과정상의 필요한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구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써야죠. 그러면 국어 선생님이었다고 그랬잖아 중학교 교과서를 던져버렸으면 그 대화식으로 토론식으로 하는 거였네. 제가 어느 날 실제로 교과서를 던졌어요. 그리고 네. 그날 저녁부터 네. 소설, 다큐, 뭐 그림 동화, 노랫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교재를 만들었죠. 그 뒤로 저는 9시 뉴스를 볼 수도 없었고 집에는 책들이 넘쳐나서 작은 집에서 큰 집으로 이사를 했어야 했고요. 무모 근데 했었던 남녀공학이었나요? 네, 시골 학교였고 그때 이제 수능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지 않았었어요. 예. 네. 예. 그리고 제가 전 학년을 다 국어를 가르칠 수 있는 작은 학교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어요. 교과서를 그때 내던져보고 그 뒤로는 다시 교과서로 가르쳐야만 했어요. 왜냐하면 교사들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평가 제도가 그대로예요. 여러 반을 나누어서 들어가는 교사, 국어교사 특히 많이 그렇잖아요.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그럼 몇 년 교과서대로. 정도 그렇게 가르쳐 봤어요? 교과서 없이? 3년을 꼬박 한 아이들을 1학년에서 3학년까지 가르쳤는데 그 아이들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성인이 돼서 네. 대학 가거나 예. 그때 선생님 찾아와서 뭐 얘기하지 않았나요? 아, 고등학교에 얘들이 처음 갔을 때 저는 사실 많이 걱정했거든요. 네, 네. 그때 가르쳐야 될 어떤 문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교육과정에 나오는 거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첫 번째 모의고사에서 언어 영역에 예.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한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상위권. 왜냐하면 제가 다룬 주제들이 다 뭐 환경 문제라든가 네, 그런 그렇지. 교과 통합적인 네. 그 비문학 주제들도 많이 다루고 이렇게 했었기 때문이에요. 원래 그렇죠. 지향점이 그건데 네. 그걸 잘못 착각해서 교과서 위주로 가르치면은 수능을 제대로 풀지를 못해요. 근데 교수님이 옛날에 그 저 평가원장 하셨잖아요. 제가 잘못했나요? 그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도록 만드셔야지. 감사합니다. 네, 저기 강사님 대표님께서는 우리 작가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면. 예, 네. 선생님 책을 읽으면서 그 교실 속의 관계 이렇게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때 교과서를 던졌을 때 그때의 교실 속의 관계와 지금 이 책을 쓰시면서 하는 그 고민 속에 있는 그 교실 속의 관계에서 뭔가 다른 점이 있고 어떤 깨달음이 있으셨을까? 이런 질문을 갑자기 생각났어요. 던져봐도 되겠죠? 예. 교과서를 던지고 수업할 때는요, 아이들이 쉬는 시간마다 와서 저를 떠매고 갔어요, 교실로. 선생님, 오늘은 뭐예요? 이렇게 하면서, 예, 그때만. 궁금하구나 아이들이. 예, 그때만 해도 이제 컴퓨터가 연결되는 칠판에 나오는 그런 모니터가 있는 그런 기자재는 전혀 없었고, 제가 노랫말을 가르치려면 녹음기를 들고 들어가야 되고, 예, 노트북을 들고 들어가야 되고, 이래서 되게 짐이 많았거든요. 아이들이 와서 다 떠매고, 저를 떠매고 이렇게 교실로 갔어요. 배움이 즐겁고, 배움이 아이들의 삶에 뭔가 연관이 있는 것을 멋있다. 가르칠 때, 예. 아이들은 그 배움을 굉장히 행복해 하는 것 같았어요. 네, 우리 저기 그때의 관계와 예, 예. 지금 교실은 아이들이 그 이후로 최근 한 10여 년 이내에 굉장히 불안정한 아이들이 많이 늘어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의 일상 자체를 견디기 어려워하는 아이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우리 사회에 점점점 부모들이 서툴러지는 데 원인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제목에도 나왔던. 각자 개인적 문제가 있어서 서툰 게 아니에요. 우리 사회 구조가 그리고 어떤 역사적인 흐름이 좋은 부모로 살아가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우리 한국 전쟁 예. 거잖아요. 예. 일제 강점기였었고, 예. 그 다음에 이 사회 변화 빠르면서 어떤 아이를 함께 기르던 공동체 무너지고 부모 역할에 대한 코칭 시스템이 사실은 이제 부모의 부모가 같이 살면서 수시로 이렇게 배웠는데 그런 것도 사라지고. 옛날에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님 같이 살고 예. 이랬는데. 대가족 제도에서 외환 위기 이후에는 맞벌이가 확대되면서 아이들을 양육이 외주화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저기 일찍부터 내다 맡기니까 부모가 자신을 양육의 주체로 생각하지 못하고 양육 서비스 소비자로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예. 맡기면 되고 뭐. 예, 그러니까 아이들이 뇌 발달의 가장 그 중요한 시기들을 놓친 거죠. 그 시기들에 정확하게 자기조절 능력이라든가 사회정서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부모와의 상호작용 속에서 길러져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죠. 그래서
현재의 관계가 아이들이 와서 배우거나 집중하거나 규칙을 지키거나 하는 것이 어려운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고 그것이 교사를 고통스럽게 하고 부모도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아이들의 뇌를 만들죠. 예, 인간의 아이는 미완성으로 태어났으니까요. 아이들이 그 관계와 경험 속에서 자신의 뇌 신경망을 연결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앞에 와서 다시 배우고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아이들의 뇌 신경망을 새롭게 연결해 나갈 수 있어요. 예. 일단은 이제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한번 조금 더 네. 들어가서 여쭤볼게요. 보통 교실에서 선생님들이 의욕을 많이 잃어요. 네. 그래서 학생들과 관계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네. 특히 이제 인권이 많이 강조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교권과 관련된 충돌하는 문제도 있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는데 누구도 보호해주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생님도 만나면 굉장히 소극적으로 변하시더라고요. 이 문제 어떻게 풀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의 고용정책, 보육정책, 교육정책 이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문제죠. 제가 교직에 있었기 때문에 교사들이 현재 부모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무엇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이 책에는 그 얘기들을 주로 이제 많이 소개했는데요. 적어도 교사는 불안정한 아이들하고 굉장히 따뜻한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 아이들은 내면이 나는 사랑받지 못할 존재야. 타인들은 믿을 수가 없어. 이 세상은 안전한 곳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형성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아이들의 마음속에. 교사가 엄격하고 딱딱하고 이러면 굉장히 두려움이 크고요. 또 불신할 수도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들과 따뜻한 그 관계를 형성하고 이 부모들과 그 신뢰하고 협력하는 관계를 가져야 됩니다. 인간의 아이는 부모에게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프로그래밍 된 채 온 거예요. 예, 그거는 아이의 생존을 위한 유전자의 위대한 설계입니다. 집에서도 못 사는데 뭐 어떻게 막 그런 얘기 하잖아. 지방교육이 제일 중요하다는 그런데 얘기 하잖아. 그렇죠. 그렇게 해서 부모에게만 떠넘겨버리면 안 돼요. 이 부모들이 너무나 불리하고 어디서도 부모 역할을 제대로 배울 수 없는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부모들을 돕고 지원하는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필요한 거죠. 특히 그러면 아까 맞벌이 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나 그럴 가능성이 높겠네요. 네, 아이들을 그렇습니다. 케어하기 쉽지 네. 않으니까. 그러니까 아이가 어떤 사회 규범이나 학교 규칙을 지키거나 참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아주 어릴 때 내면화시켜야 돼요. 말귀를 갓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이렇게 따뜻한 사랑을 바탕으로 안 되는 거야, 기다려야 돼,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 부모들은 바쁘다 보니까 이제 애를 제대로 못 돌보니까 그냥 오고 이뻐라 이렇게 하다가 또 아이가 요구하는 것들을 제각제각 그때그때 아이 요구를 채워주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때를 놓치는 거죠. 자기조절 능력과 이런 관계를 배우는 이런 시기를 놓쳐서 학교의 학령기가 돼가지고 학교에서 적응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아니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가 여론조사 해보면요. 어떤 선생님 원하냐 부모들한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잘 가르치는 선생님보다는 따뜻한 선생님이 좋다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선생님 상이. 작가님이 문제의식을 가진 내용하고 일맥상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이 불안정하거나 그 온갖 그 어려서 방치나 학대를 경험했거나 이런 아이들일수록 가르치는 사람이 어떠한가에 큰 영향을 받죠. 교사들이 만약에 그 부모들과 함께 협력해서 어떻게 아이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아이의 뇌를 그나마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잘 연결해서 발달하게 하는데 유리한가라는 코칭을 해드릴 수만 있다면 아이들은 눈부시게 변화합니다. 그 변화의 패턴도 있어요. 제가 어떻게 그 패턴을 알았냐면요. 1년에 한 대여섯 명 이상 그 부모하고 협력하면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들을 여러 경우를 봤잖아요. 예.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부모가 이렇게 성찰하고 아이와 관계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조율하면은 아이는 안정감을 느껴요. 뭔가 모르게 편안해집니다. 선생님과 아이하고 관계를 풀 때 네. 학부모를 부모와 활용해서 함께 부모하고 해야죠. 협력해서 풀어야 한다는 얘기네요. 아니 선생님과 아이와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장 아이에게 중요한 관계는 부모입니다. 부모라는 예. 거죠. 근데 이 부모가 만약에 서툴러서 아이에게 주로 상호작용하는 방식이 위협이거나 뭐 혼내거나 이런 상태일 때 아이는 애착의 손상을 경험하고 그렇죠.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사고력도 저하되고. 그럴 때 네. 선생님의 역할이 상당히 클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럴 때 이제 아이들에게 집안에서 그런 분위기 속에서 길들여져 있으면 아이가 삐뚤어지기 십상이잖아요. 네. 그럴 때 그러면 어떻게 풀어야 합니까? 부모도 설득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학교에서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아이가 또 집에 들어가면 또 비슷한 분위기일 텐데 안 바뀔 텐데. 사실은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1년에 한
한두 명 정도는 변화시킬 수 없는 아이가 있는데요. 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부모가 너무나 복잡한 어려움에 처해 있어서 자기를 성찰할 수 없고 아이와의 관계를 바꿀 수 없는 경우였어요. 저는 여기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데를 보면 그 양육의 예주화라는 말이 참 와닿거든요. 맞아요. 아주 어릴 때부터 아이를 어린이집으로 보내는 그 우리나라 육아 정책이 부모 돌봄, 가정 돌봄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에 빈틈이 생겼을 때 어린이집이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네, 네. 우리나라 이 보육 정책이 그냥 보내야지만 지원해 주는 방식, 부모가 돌보면 지원해 주지 않는 방식이 고려되다 보니까 지금 선생님이 중학생들을 만났을 때 그걸 보시는 것 같아요. 네. 어릴 때부터 뭔가 결핍이 있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주는 보육 정책이 주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아이에게 부모를 보내줘야 되거든요. 그 아이를 부모로부터 떼어내주는 정책은 어리면 어릴수록 아이들의 뇌 발달에 대단히 불리한 선택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런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국가적으로 볼 때? 흔히 이야기하는 직장 육아휴직, 육아휴직 같은 육아휴직이나 것들도 확대하고 직장 내 아동수당, 어린이집 뭐 이런 게 다 그렇죠. 같이 가야잖아. 예, 사실. 육아수당이나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부모가 아이를 볼 때는 100% 보장을 해주는 방식. 그 다음에 그러지 못해서 사회에 보낼 때는 그 보장의 양이 적어져야 되는데 네. 지금 우리는 내가 안 볼 때 더 많은 보장을 해주는 방식으로 지금 접근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그러네요. 보는 거죠. 아, 예. 중요한 부분이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원장님들 만나보면은 지금 선생님 얘기하시는 그 출발이 왜 잘못됐는지 어떻게 일어나는지가 중학교까지 고등학교까지 올라오잖아요. 그 출발이 거기에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정말 이 아이들을 길러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으로 키우려는 그 경험이 누구나 없었죠. 부모가 되는 게. 그 부모의 역할이나 태도와 능력이나 자세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느닷없이 어느 날 자기가 부모가 됐단 말이죠. 그것을 코칭해 주거나 가이드해 주는 어른도 옆에 안 계시고 나는 이제 일 바빠서 맞벌이 부부니까 직장 나가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기관에 의존하게 되고 부모로서 역할보다는 그 기관에서 뭘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만 요구를 하게 시작되다 보니까 그 사이에 끼어있는 아이들의 행동의 하나하나에 그 자세한 문제점에 대해서 부모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양육 서비스 소비자 마인드거든요. 네. 네. 이 아이들이 유치원에서는 좀 아기가 좀 이상하다 이 정도고요. 초등학교에서는 애가 통제가 잘 안 되네. 애가 친구하고 어울릴 줄 모르네. 이렇게 되다가 중학교에 오면 각종 그 학교 폭력에 연루되고 왕따 일으키고 뭐 각종 비행하고 막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이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가면 범죄를 저질렀다 하면 형사사건상 문제가 되고 그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된다면 우울증이나 공황 발작 이런 문제가 일어나고 거의 이 10대 후반기에 가면 부모나 교사가 이 아이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없는 상태가 돼버립니다. 네, 네. 그래서 어릴 때 부모가 뇌 발달의 가장 중요한 시기들을 놓치지 않게 그것을 도와주고 알려줘야 돼요. 그냥 육아수당 뭐 돈 주고 이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이 부모 역할에 다들 서툴기 때문이에요. 오래된 부족들, 그러니까 지금도 오래된 전통적인 부족들, 인디언 부족들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이를 쉽게 기르고 잘 기르는 그 전통적인 노하우와 철학과 방법이 살아있어요. 네. 우리라고 없었겠습니까? 그게 빠른 이 사회 변화 속에 완전히 사라진 거죠. 그 예. 얘기 많이 하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이럴 때는 힘들게 살았어도 정 같은 것도 있고 애들이 쉽게 삐뚤어지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지금 아까 서툰 부모 얘기했는데 되게 이제 30대 때 아이들 30대, 40대 때 키우는 부모들 입장에서는 그럼 과거에 비해서 서툴게 된 이유가 뭘까? 배경이. 아까 이제 형태로는 양육의 외주화 이야기를 했지만 굉장히 불안감에 처해 있을 것 같아요. 과거에 비하면. 왜냐하면 과거는 평생 직장 같은 개념이 있었잖아요. 한번 잡으면 쉽게 맞아요. 구조조정 같은 거 안 겪고 비정규직도 별로 없었고 그리고 아이들 힘겹게 살긴 살지만 그래도 어떻게 살겠다라는 게 이렇게 좀 노드맵 같은 게 대략은 보이는데 이렇게 좀 재산 불려서 저축해서 지방간 더 늘리고 애들 어떻게 키우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의 학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직장이 불안정하고 언제 직장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주거 문제 심각하고 왜냐하면 격차가 크니까요. 네. 크지만 잘 나가는 동네하고 그렇지 않은 동네. 약간 그 사교육비 문제가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를 과연 뒤처지지 않게 키울 자신 있나? 막 이런 스트레스들이 너무 많을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기가 행복하지 않은 거야. 내가 행복해야 자식한테도 따뜻한 뭐 얘기도 하고 이렇게 훈육을 이렇게 같이 양육하는 데 도움이 줄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거기에 더불어서 좋은 부모가 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없지. 어디서
우리 사회가 그 부모의 부모 세대부터 사실은 그 안정되게 아이를 기르기 어려운 환경이었기 때문에 좋은 부모의 모델을 그 부모들도 경험하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과거의 그런 공동 양육의 그런 형태를 어떻게 지금의 사회에 맞게 재건해낼 그러니까요. 것인가. 그거 한동안 하는 그런 있었는데. 고민을 공동육아. 공동육아 예, 90년대 예. 초반 막 이럴 때 그게- 지금도 뭐 그렇게 고민하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예. 공동육아 있었어요. 저희 맞아. 그 젊은 엄마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아파트 동마다 이렇게 어린이집이 있는데 어린이만 보내는 어린이집이 아니라 엄마와 어린이집 또는 양육자와 어린이집 해서 이렇게 한쪽이 그 출근하면 아기하고 함께 내려와서 같이 상호작용하는 거 배우고 맞아. 같이 예. 점심 먹고 이렇게 바쁘면 아기 놓고 병원도 갔다 올 수 있고 만약에 그런 시스템만 정말 된다면 아이를 셋도 낳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이제 뒷받침이 이게 생존 불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생존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게 사실은 90년대 말 IMF가 오면서부터 이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뭐 열심히 일해야 된다. 번듯한 직업을 갖도록 해야 된다. 그냥 회사 다니다가 중간에 회사 망하고 잘리니까 그야말로 생존이 위협을 받는 걸 체감했잖아요. 네. 그 세대가 지금 부모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대가 경험했던 자기 아픈 경험을 우리한테는 안 주겠다. 뿐만 아니라 더 강화되는 이 학벌 사회의 경쟁 구조. 이게 이제 학부모들에게 자녀를 기를 때 우선적으로 얘가 우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그 경쟁 의식이 7세 고시 4세 고시가 나타나는 것도 그런 거잖아요. 그럼 7세 고시 4세 고시와 같이 이런 경쟁에 의한 사교육 이게 얘기하시는 뇌 발달이나 감정의 성장에 매우 부정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야말로 애착 뭐 애정 결핍증이 되고 자기 자존감 떨어지고 그게 나중에 불안감으로 가고 갈등이 되고 근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은 하나의 문제 때문에 일어난 게 아닌데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 양육이나 교육에 있어서 그러한 부모들의 불안 심리가 계속 투영이 되니까 그 관계가 나빠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는 엄마가 통제하는 대로 따라와야 돼. 그 아이의 생각은 아무 관계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밀어붙이다 보면 거의 절벽으로 밀리는. 그러면 학교에 가서 무기력증을 느끼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의 관계 제대로 될 수도 없고 선생님한테는 예의가 없는 그런 아이가 되어버리고 결국 무기력증에 빠지고. 네. 이게 지금 일부의 현상이 아니라 전반적인 현상이라면 그건 우리 사회의 미래를 위협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그 후배 선생님들이 자문을 구할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학생들과 관계, 학부모와 관계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선생님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럼 뭐라고 해주십니까? 뭐 케이스마다 다 다르기는 하겠지만. 아이가 보이는 그 행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쌍욕을 하고 뭐 발길로 걷어차고 그래서 너무나 괴롭다. 어떻게 내가 더 이상 아이들을 보고 교육할 수 있을까? 이렇게 나오는 선생님한테 인성이나 도덕성이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일종의 자연 현상처럼, 그러니까 아이는 지금 현재 그 변연계 발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게 더 잘 발달돼서 이게 전전두피질하고 잘 연결돼서 작용을 하려면 이게 한참 걸리는 일인 거죠. 아이를 둘러싼 관계와 경험이 완전히 바뀌고 그래서 아이의 신경망이 바뀌고 뇌의 구조와 기능이 달라져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 문제로 괴로워하기보다 얘가 지금 뇌 발달에 어려움이 있구나라고 나의 그 생각을 바꾸면 그래도 고통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얘기해줘요. 왜냐하면 바람이 불고 막 이런 자연현상에 대해서 불편하게는 느끼지만 분노를 일으키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거의 그런 상태인데 교사들은 이제 그게 아니라 이 아이가 나를 공격했고 나는 교사인데 얘는 제자고 도대체 이런 관계는 있을 수가 없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치명적으로 많이 다치시는 거예요. 우리 강상현 대표님은 이 선생님들 많이 만나시잖아요. 예. 가운데 계시니까. 무슨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까? 제가 선생님들? 최근 들은 이야기는 아이가 2학년 아이인데 2학년 아이는 이제 구급쌤을 이제 외워야 되는데 선생님이 구급쌤을 외우게 했다고 아동학대로 신고당한 사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의 어떤 그 서툰 부모님들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야, 모든 것을 허용적으로 아이를 키워왔던 그것이 이제 아이의 이 성장에 큰 단호함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그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있는 거고 그것이 이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이 그걸 제지했을 때
김치를 꼭 먹어야 된다. 김치를 한 조각이라도 먹어봐라. 뜀틀을 넘어야지 계속 머뭇거리기만 하니까 그걸 용기를 주는 그것을 왜 우리 아이가 하기 싫어하는 것을 시키냐. 참 어렵다. 이렇게 서툰 부모들이 나오죠. 근데 그것을 이 선생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을 저 부모가 좀 서투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같이 힘을 합쳐서 그 아이가 김치를 먹고 뜀틀을 넘을 수 있도록 하는 게 교육인데 그것이 이제 충돌로 번져버리고 갈등으로 돼버리는 그런 문제를 저는 책을 읽으면서 이걸 지혜롭게 이렇게 이제 넘어가시는 모습들이 저런 케이스에 학부모 반응이 보이면 뭐라고 말씀을 주시겠어요? 아이가 어떤 아이로 자라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물어볼 것 같아요. 그럼 부모가 바라시는 얘기가 쭉 나오겠죠. 네. 현재 그런데 이렇게 과잉 허용적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이 아이는 굉장히 그런 속에서 어떤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이제 다 시간이 지나면 자기 공부를 알아서 하게 되거나 그럴 날은 오지 않는다. 그걸 알려드려요. 그래서 오히려 아이에게 지나친 허용이 아이를 무능력하게 만들고 스스로 책임지거나 생각하거나 이런 아이로 자라게 하기 어렵다는 거 지금 부모님이 바라시는 그 방향으로 가게 하기 어렵다는 걸 알려드리고 부모 양육태도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이모찬 박사님이 멘사의 지능검사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보이는 부모들이 어떻게 자기 자녀와 상호작용하는가를 추적해갖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지지 표현이나 합리적 설명이나 뭐 성취 압력 이런 것들이 몇 %대가 되어야 가장 이상적인 상태인가를 수치로 보여주는 검사입니다. 그게 이 책에도 있나요? 네, 있어요. 소개했어요. 예. 네. 근데 그거 의외로 간단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하실 수도 있거든요. 제가 네. 교사 강의 가서 다 알려드려요. 네. 근데 그걸 해보면 그제서야 부모님들이 머리를 쥐어 뜯으십니다. 내가 이렇게 예. 있어야 하는데. 예, 그렇죠. 그제서야 내가 양육 서비스 소비자가 아니라 양육의 주체였구나라는 걸 깨달으세요. 부모 양육 태도 검사에서 한 어머니의 프로파일 결과를 보고 네. 요새 아이랑 성적 문제로 갈등이 심하시죠? 이러니까 그 부모가 깜짝 놀랐대요. 그거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 부모의 그 성취 압력, 그 영역이 98%라는 거예요. 100에서 98%는 엄청난 성취 압력. 그야말로 아이가 성적을 정말 잘 받기를 그냥 기대하는 게 아니라 엄청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성취 압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감정이고 아이 상태고 관계없어. 너는 잘해야 돼. 이게 너무나 강하다 보니까 예측된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를 테스트를 해본 거예요. 부모 테스트. 그러니까 그게 이제 사실 그 아이를 기르는 부모들이 나 스스로를 객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테스트 해보고 야, 그 이거 결과에 대해서 한번 이거 학교장님이 체크해볼 교장 선생님이 뭐 이렇게 통지문 같은 거 이렇게 보내잖아요. 네. 학부모님들한테 네. 이런 서비스를 우리가 제공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부모님 예, 테스트 예,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렇게 해서 보낼 필요도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학부모들이 지금 좀 허용적이다 또는 뭐 방만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는 게 뭐 오래된 얘기지만 외국의 그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을 보면은 타인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마라. 그리고 어떤 일정한 규칙을 반드시 지켜라. 그걸 안 지키면은 뭐 엄청나게 벌을 주고 화를 내고 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부모들은 대단히 허용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에서 막 깽판 진다. 대개 외국에서는 그런 거 다 제재하고 절대 안 된다. 부모가 야단치는 반면에 우리는 우리 저 박 대표님이 그걸 막 야단쳤다. 그러면 그 부모한테 또 야단 맞아요. 애 왜 기죽이냐고. 네,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할수록 사회성 떨어지고 관계 역량 떨어지고 예, 그게 결국은 나중에 지금 얘기한 교실의 문제, 사회 문제가 한다는 거죠. 근데 더 놀라운 그게- 것은 그것이 아이의 지능을 낮아지게 만들어요. 네네. 적절한 간섭, 처벌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아이가 지능적으로도 높아지거든요. 그 얘기 들으면 부모들이 솔깃하겠네. 예, 그러니까 그 멘사의 지능 검사에서 가장 높은 지능을 보이는 아이들의 부모들을 샘플로 그 이상적 부모의 구간을 만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퍼센트로 표현을 했는데 제가 질문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지능이 높은 아이들의 부모가 이렇게 한다를 역으로 우리가 양육 태도를 바꾸면 아이의 지능이 높아집니까? 라고 물었더니 그렇다는 겁니다. 양육 방식에 따라 예. 지능이 달라진다. 유전과는 달리 생후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그 상호작용 속에서 아이가 자라느냐에 따라서 예. 실제로 아이가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요. 성취도가 예.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게 또 정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 부모가 너무 아이를 시간 단위로 이렇게 통제를 할 때 네.
아이는 또 거기에 길들여져서 스스로 판단하거나 이런 능력이 또 현저히 떨어져가지고 그것이 부모에 대한 원망. 그렇죠. 그건 연속극에서 많이 봐. 예, 예, 드라마에서. 그래서 네, 맞아요. 예. 그런 간섭과 그런 사례도 한번, 통제는 100분위에서 40 정도만 돼야 합니다. 아. 약간 낮은 듯 하면서 일관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아이가 바람직한 사회 규범을 내면화하고 자기를 조절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그 불안정한 아이들 학교에서 자기 조절 안 되는 아이들이 그 대목에서 그 양육의 문제가 균형이 깨져 있었던 그러면 겁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걸 토대로 예. 예를 들면 학부모들이 요즘에 이제 선생님들 어려움 겪고 있는 게 악성 민원이 있을 때 우리 작가 선생님 말씀대로 들어보면 어떤 아이로 키우길 바라세요라고 물어가는 방식을 통해서 아이가 건강하게 되려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좀 바꿔야 하는데 이게 선생님 그런 걸 진짜 지적한 건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데 이미 악성 민원으로 학교하고 이렇게 얽히는 그런 부모님은 예. 그 부모님도 내면이 굉장히 불안하고 어떤 것들을 굉장히 피해의식으로 해석하고 이러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 부모의 부모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러면서 그런 바람직한 그런 모델도 없었고 그리고 이제 내 내면이 이렇게 불안정하니까 학교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보다는 자신의 느낌으로 내 아이를 공격하려고 했거나 내 아이를 따로 이렇게 피해를 줬거나 이렇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설득할 수 있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예, 그래서 보다 더 제도적인 그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런 제도적인 방안은 뭐가 있을까요? 지금 선생님들이 그냥 혼자 대응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학교에서나 교육청에서는 이제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다양한 연수 프로그램도 만들고 뭐 교육도 하고 이러는데 그것이 의무화돼 있지 않고 일단 그다음에 그런 프로그램을 하면 관심 있고 제가 보기엔 좀 괜찮은 부모들은 적극으로 참여를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툰 부모들은 오히려 또 그런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분은 꼭 왔으면 좋겠는데 하는 분은 안 오고 저분은 안 와도 될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연수에 참여하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예. 교육청에서 또는 뭐 일괄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러한 부모 교육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아이가 아주 어릴 때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같은 데서는 좀 그 뇌 발달의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지 않고 아이를 잘 기를 수 있게 좀 의무화했으면 좋겠고요. 교육을 의무화? 학부모들? 부모 교육을 부모 교육을 전문가들 의무화하되. 보내고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서 좋네. 그 조직을 전국적으로 퍼져 있는 그 조직과 그 시설을 이용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중학교까지도 필요합니다, 사실. 근데 이렇게 학령기가 돼서 아이가 계속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러면 그 개별 부모를 지원하는 전문가 그룹이 그 학교, 그 학년 학급으로 직접 이렇게 들어가서 그 지속적으로 한두 번으로 안 되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부모의 경우에 맞는 도움을 주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서툰 부모는 애 셋을 길러도 큰애가 뭐 고등학교 가고 둘째가 중학교, 셋째가 초등학교 가잖아요. 셋 다 불안정합니다. 그럼 이 부모는 진짜 하루하루가 피 말리는 하루하루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학교에서 내내 연락 오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구역을 그 지역의 그 정신과 의사라든가 아니면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라든가 또는 부모 상담 전문가나 이런 부모 코칭 전문가들이 연대해서 그 부모들을 실제로 지원하면은 그 지역의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을 다 이렇게 지원할 수가 있잖아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엊그제 그 박구영 교수 얘기 맞네. 그러니까 교사와 학생 그리고 지역이 세 주체가 돼야 한다. 그 지역 안에 학부모도 있고 시민사회도 있고 다양한 영역이 있다. 그 얘기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말씀 맥락이 누구냐. 똑같아. 지역이 같이 해줘야 이게 극복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참여해야. 사실은 이제 학교가 고립된 곳이 아니고 지역사회 학부모와의 협력 관계를 주장하시는데 저는 뭐 그걸 이 문장이 잘 요약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네. 아이와 따뜻한 관계를 맺고 아이의 부모들을 서둘러 만나고 교사와 부모가 협력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아이를 제대로 도와야 한다. 사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사한테 교육을 다 맡기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에 아이들 양육 보육을 다 맡기고 그야말로 나는 부모로서 너도 잘하는가 보자라고 하는 방관자적 시각이 아이들을 망친다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애정을 먹고 자라는 그 존재인데 부모로부터 늘 불신과 억압과 경쟁 압력에 시달리던 아이들이 학교 와서 온전하게 살 수가 없다. 그러면 교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아이의 부모를 서둘러 만나서 협력적 관계로 아이를 이해하고 서로 키우는 데 정보를 교환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부모 교육을 의무화하자. 저도 찬성하는데 이제 의무화하자 그러면 난리 나겠지만은 부모 교육을 좀 더 지원하고 강화하는 걸 더욱더 어릴 때부터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동의합니다. 이해가 확 와. 어린이집 뭐 초등학교 이럴 때는 부모님들이 아이들 관심이 많을 때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부모들이 이제 맞벌이를 하면서 경제적 여유를 가지려고 그런 분들은 제가 물어보면 왜 이렇게 열심히 직장을 하세요 하면 아이를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아이한테 필요한 건 지금 필요한 건 네. 애정과 네. 관심과 사랑인데 네. 그걸 안 주고 그게 되게 돈으로 할 수 있을까라고.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후회하잖아. 예. 그때는 못 느끼고. 근데 선생님, 그 작가님 그 강연 같은 것도 많이 하세요? 선생님들 대상이나 학부모들 대상으로? 예, 그러니까 각 학교나 아니면 그 교육연수원의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도 나가고요. 예. 각 학교의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강의도 많이 나갑니다. 아니 진짜 학부모 교육을 잘 하시고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세종에서 살고 계세요? 아산에 살고 있습니다. 아산에. 야, 그러면 그 충남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많이 하시는 건가요? 네, 제가 충남 지역에서만 현재는 알려져 있기 때문에 충남에 오늘 이제 가장 방송 많이 보면 이제 전국 전국적으로 단위로 연락이 올 겁니다. 물론 얼마나 많은 분들이 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 선생님 책을 읽어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인 게 국어 선생님이신데 이 뇌과학에 대해서 상당히 뭐 심리학적인 접근도 있고 뇌의 발달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에 그 제대로 성장과 발달을 못하면 그게 왜곡된다 얘기하시는데 그러한 경험들을 기초로 하겠지만은 또 특별하게 그쪽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한 10여 년 전부터 아이들의 현상이 이렇게 흘러오는 것을 보고 내가 그냥 그 국어를 잘 가르치는 것만으로는 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겠구나 하면서 이제 부모들과도 계속 만났고 이렇게 해왔는데 이론적인 게 너무 궁금했어요. 그래서 2019년에 얼마 안 됐죠. 2019년에 학습 연구년을 내고 본격적으로 1년 동안 책을 무지하게 읽고 공부를 한 거예요. 그 결과물이 이 책인가요? 그때 이제 저희 반 부모님들한테 드릴 예. 자체적으로 책을 그냥 이렇게 인쇄 재본해가지고 만들었었고. 이런 유사한 내용으로. 예, 입학하시면 선물로 이제 그걸 드렸고 저희 제가 하고 있는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 충남의 나무학교 젊은 선생님들이 달라고 하면 거기 인쇄소에 말해서 재본해서 가져가 이렇게 해서 좀 그 책을 뿌리고 했죠. 그리고 이제 정년 퇴임하시고 난 뒤에 그런 자료들을 이렇게 좀 보강해서 책을 내신 거군요. 예, 제가 정년하던 그 마지막 해, 그러니까 2023년이죠. 서희초 사건 벌어지고 그 해 막 그 뜨거운 가운데 선생님들이 네, 거리로 예. 나오시고 했을 때 이 책을 열심히 쓰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렇고. 네. 우리 또 강상영 대표께서는 강원도 전역을 다니시면서 예. 강원도 교육 어떻게 좀 바꿔야 할지 그런 뭐 학부모들 시민들의 목소리 많이 듣고 계신다면서요. 어떤 얘기 제일 많이 듣습니까? 예, 제가 이제 학부모들 만나면 그 아이 키우는 어려움을 늘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학부모들 연수를 좀 의무화하는 데 대해서 말씀드리면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또 거리를 두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과 관련된 어떤 복지를 지원할 때 그것을 연수와 뭐 연관시키는 방안들을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다양한 교육 복지를 학부모 연수와 연관을 시켜서 어느 한쪽만 가져갈 수 없게 이런 정책적 고민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선생님한테 질문 드리고 싶은 거 하나가 있는데 네. 이제 선생님 얘기를 듣다 보면 특히 적용적 교사들은 맞아 이렇게 생각하고 깊이 빠져 들어갈 수가 있어서 너무 아이들과 부모와 너무 친밀해지면서 이것을 이제 거기서 이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경계 거리 이런 것들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입장에서 선생님들이 그래서 너무 친밀해져 가지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그 선 있다면 네. 그 경계 이런 것들이 좀 어떻게 도움 말씀을 주실 수 있을지. 글쎄요, 저는
교사가 양육 서비스 종사자가 아니라 부모와 함께 공동의 양육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좀 난 원래 가르치는 사람인데 하는 그런 시각으로 생각하시던 선생님들이 이게 거부감이나 반발심 같은 걸 느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 교육과 양육이 원래부터 분리됐던 거였을까요? 그러니까 원래 그 아이는 부모에게 배우다가 조금 아이가 자라면 이제 역할을 분담해서 그 예전에 부족 공동체에서는 부족의 원로들이 그 다 친족 어른들일 거예요. 그 좀 더 큰 아이들에게 삶의 기술을 전수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그 헌신할 수 있게 아이들에게 정신교육도 하고 모험을 무릅쓸 수 있게 전사로 키우기도 하고 그랬단 말입니다. 저는 교육과 양육이 같은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공동의 양육자로서 그 역할을 하되 그 역할이 서로 다르죠. 다르다. 예, 부모는 집에서 아이와 그런 특히 아이를 이제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고 교사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를 관찰하면서 아이에게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조율하고 연결하고 분석하고 설명해 주는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역할의 다름을 좀 분명히 하는 게 좋고요. 이 특히 불안정한 아이들한테 저도 휘둘려요. 사실 그렇게 휘둘려 본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네들은 어떻게든지 교사들의 권력을 이용해서 상대 아이를 공격하고 자기가 유리한 위치에 서려고 선생님 막 뒤흔들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정말로 거리를 칼같이 둬야 됩니다. 그래서 대개 아이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자기 조절 능력이 없고 사회정서 능력이 떨어져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생긴 일이거든요. 서툴기 때문에 생긴 일이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것들을 잘 배울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뛰어들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리와 경계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저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이제 득도의 경지에 올라가신 분이 퇴임을 하시니까 더 너무 아까운데 지금 이제 이 현장에는 뭐 MZ 세대 교사들이 절반을 넘어서고 있잖아요. 부모보다 나이가 젊은 교사. 그럼요. 그리고 그 친구들은 사실은 이제 교대나 사대나 이렇게 나와서 임용고사 시험 쳐서 들어갔는데 저도 이제 반성을 하지만은 지금 이제 교육학 수업을 하는 그 아이들이 나중에 교사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걔네들한테 이제 수업에 대한 기술 또는 뭐 교육에 대한 철학 이런 걸 가르치는데 지금 선생님 책에도 나왔지만은 좋은 교사라고 하면 좋은 수업도 해야 되고 수업이라고 하는 게 교과를 가르치는 행위고 또 한편으로는 학생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학생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부족한 상태에서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커왔고 자기가 공부해왔고 자기 성공의 모델을 가지고 교실 현장에 들어가면은 마치 무슨 자기한테 큰 행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교단에 서는 첫날 첫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과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는데 아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자기 동생도 잘 못 받고 자기는 집에서 그냥 귀함을 받으면서 성장해서 성공했는데 아니 도대체 숙제해오라면 숙제도 안 해오고 수업 시간에 조용하라면 조용하지도 않고 무슨 다 엎드려 자고 관심 없고 떠들긴 하고 이러니까 거기서부터 갈등과 분노가 교사로서 분노가 폭발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러면 교대나 사대에서는 가르치지는 않나요? 제가 보기로는 공식 교육과정 안에는 그것이 잘 없습니다. 아,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지금 저는 그래서 이 책이 그런 초임 교사 또는 예비 교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현장의 이야기 아이 이해할 수 있는 여기 보면은 네, 예. 어디서 많이 보던 제목인데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세상에 나쁜 강아지는 없다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있잖아요. 나쁜 그러니까 인간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보면은 매우 상세한 다양한 유형의 아이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는데 세상에 나쁜 어른은 있어. 어른이 나쁜 윤석열 있잖아. 예를 들면 윤석열이 어른입니까? 그 애처럼 막 바동바동 하던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저경력 교사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학교 공동체가 좀 살아 있어야 되는 거죠. 학교 안에는 경력이 있는 분도 있고 그렇지, 그런 노하우를 다 겪은 선생님도 맞네요. 계시는데 맞네. 이것이 지금 자기 반 예. 우리 학년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그 고민을 예. 밖으로 꺼내지 못하고 그러네. 자기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또 아주 힘들어질 때 돼서야 공동체가 움직이는 이 부분을 좀 해결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이런 거야. 이런 책이 잘 팔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까 선생님들 저희 초임 아까 선생님들이라든가 예비 교사들 아까 4대 교대에 있는 네.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이우경 선생님 같은 분들이 강연을 많이 해야 돼. 그리고 네. 학부모들 단위를 교육청에서 학부모들에게 우리 아이 잘 키우는 뭐 아까 지능을 높이는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 그 양육 방식을 바꾸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크려면 훌륭하게 뭐 잘하려면 그런 듣는 그런 어떤 초청 강연에 뭐 이런 거 네, 있잖아요. 네, 이런 네. 거를 많이 저희들이 들려야 그 의학 드라마를 보면 어떤 이제 어려운 환자가 들어오면 진단하고 치료하는 과정들 다들 모여서 세미나를 하잖아요. 네. 예. 저는 학교에도 이런 선생님의 이 사례들이 모두 같이 모여서 네. 이런 아이를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좋은 결과를 얻어냈다는 것을 임상하듯이 이런 것들이 좀 체계화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힘든 아이를 혼자 맞는 방식이 아니라 다양한 전문가들이 함께 고민하고 함께 해결책을 만들고 그 사례들을 계속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에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을까 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네. 그 교사들의 학습 공동체이면서 부모 코칭과 이 서툰 아이들을 돕기 위한 방법을 연구하는 나침반이라는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충남 모임인가? 예, 충남 그 나무학교에 소속된 소모임인데요. 이 선생님들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그 어려운 아이들과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관찰된 그 쭉 일련의 모습들을 놓고 이 부모와 어떻게 해서 이 아이를 도울 수 있는지 이런 그 임상, 그러니까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네. 임상을 하고 있어요. 야, 그거를 한 1년 반 정도 하니까 그 아이의 관찰된 사실들이 쭉 나열이 되면 모든 선생님이 거의 비슷한 분석을 내놔요. 네. 그래서 이런 일, 저는 사실 그런 것이 교무회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무회의에서 뭐 우리 무슨 부에서 무슨 일을 하겠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렇죠. 전달만 하지. 실제로 이 저반의 무기력한 아이가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러네. 그 부모와의 관계는 어떠하며 이 아이를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들은 무엇을 하고 할지. 예, 부모를 불러서는 어떻게 할지 이런 이야기들이 교무회의가 맞아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이제 교장 선생님이 결정하는 건가요? 교감이 하나요, 보통? 정책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은 예. 시스템 자체가 그렇지가 않아서. 교사들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얘기한 사례 연구도 하고 그 사례 연구한 결과를 교사들끼리 공유하고 아니 그러니까 그걸 교장이 약간 힘 실어줘야 가능한 교장이 힘을 실어줘야 될 뿐만 아니라 사실은 교사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일단 전제가 돼야 돼요. 그러면 자발적인 참여를 그러니까 지원하고 후원하는 무슨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죠. 예산도 지원하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교육감이 이 하나의 이런 사례가 있을 때 그 아이의 처음부터 끝까지 개입을 해보는 거 같이 그 논의장이 같이 들어가고 그러면 교육장님들이 또 하나일을 맡아서 하고 교장 선생님들이 하나일을 맡아서 하고 하면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한 1,000명 되거든요. 예. 하나이셔 맡아도.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이 상층부에서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 분명히 저는 교장 선생님도 나서고 예.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좀 자신 있게 이렇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 저는 오늘 저기 그 이우경 선생님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약간 희망이라는 글자 있잖아요. 이게 가능하겠구나.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걸 느꼈어 사실은. 좀 암담했거든. 학교 현장에 대해 어떻게 풀어야지?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잘 안 잡혔었는데 오늘 들으면서 그러니까 교육 현장이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은 분명히 있지만은 근간을 흐르고 있는 것은 그런 희망이고 교사들의 일부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은 많은 분들은 굳건히 우리 교육을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거기서 희망이 교사들의 그 전문적 학습 공동체나 연수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해 나가는 그걸 지원하지 않고 문제는 행정 위주의 교육, 그리고 학교 운영 이게 이제 교육을 위한 행정이면 좋은데 교육이 뒷전으로 빠지고 행정 그 자체를 위해서 교사들이 동원되고 인력이 그 충원되는 뭐 그런 모양새로 가버리니까 교육이 학교에는 교육이 없다. 그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 강릉의 가뭄이 심하잖아요. 그럴 때 리더가 예. 그 현장을 가는 거죠. 가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들을 논의하는 모습. 저는 이런 것이 리더들이 꼭 보여야 되는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교육감이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육장님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 곳에 가서 다 같이 모여서 이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전문적인 논의를 하고 반드시 그 성과를 나중에 공유하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가 좀 일상화되면 지금 희망을 다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거기에 해봅니다. 하나만 더 보탠다면요. 그러니까 현재 그 선생님들은 어쩌면 집단 트라우마의 상태에 놓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심한 민원이나 고소고발을 본인이 당하지 않았어도 주변에서 듣는 이야기만으로도 너무나 공포스럽고 그래서 각자 그 마치 갑각류의 딱딱한 껍질 속에 숨어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것이 대한민국 전체에 그 아이들을 따뜻하게 돌보고 사랑해야 할 교사들이 그렇게 된다면 이건 사회적으로 엄청난 손실이거든요. 어떻게 이 선생님들을 다시 껍질 밖으로 나오시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우선 돼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들과 노력하고 부모들과 노력하는 이 교사들의 노력은 현재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예, 누구도 모릅니다. 그 학교에서 그 교사 평가할 때도 전혀 상관도 없어요. 예, 학교 업무나 뭐 부서 업무 뭐 그 교육청 실적 수상도 받고 이렇게 해야만 승진하는 그런 속에서 정말 진정으로 이렇게 아이들을 잘 케어하고 또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선생님들에게 그런 마땅한 인정과 지지와 지원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한테 배운 학생들 너무 좋겠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선생님 저 앞에 책에서 예. 먼저 마지막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복귀 질문을 한번 예, 예, 예. 그 복귀라는 게 이렇게 바둑 둘 때 네. 자기가 잘했는지 그때 왜 그 수를 떴는지 이제 복귀하면서 설명하잖아요. 아니 그 상당히 뭐랄까 몇 급 이상 정도 되면 그걸 그대로 둔 다음에 초수부터 네. 끝까지 다 외우더라고요. 다 어느 정도 영화에 나왔잖아요. 1, 2급 돼야 하나 일단 아니어도 대충 하는 것 같은데 한 1, 2급 정도 하면 그러니까 이게 모든 수가 생각했던 수니까 네. 다시 그 생각을 하면 그 수를 다시 그 순간에 나는 어떤 생각을 네. 해서 이쪽을 두었다. 이런 것처럼 우리 행동에 대해서도 너 잘못했지 반성해 이게 아니라 다시 한번 회상을 하면서 그때 너 왜 이런 행동했어? 그 얘기를 들어보면서 자기 얘기를 들으면은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네. 한번 그래서 이제 준비한 거죠. 아, 예. 상황극이 하나 있는데 이거 보니까 재밌더라고. 네, 야. 자, 저희- 강삼영 학생. 네, 제가 학생으로 아니요, 제가 좀 네. 설명을 하면 네. 이게 복귀 질문이라는 게 제가 개발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긍정의 훈육이라는 책을 쓰신 제인 넬슨 박사가 그 청소년들에게 그 실수를 했을 때 그 실수를 멋진 배움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그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비난하는 대신 그 애정어린 질문을 하라라고 한 데서 제가 힌트를 얻은 것이고요. 이 애정어린 질문들을 한국의 교실 문제 상황에 맞춰서 제가 바꾼 것뿐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하다 보면 이제 바둑의 대국에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저렇게 놓을 수도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놨구나를 돌이켜보게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이제 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충동적으로 감정적으로 말하고 행동한 것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죠.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게 목표지 교사가 가르치려고 하는 그 교사가 들으려고 하는 답을 끝끝내 끄집어내려고 하는 건 아이의 성찰을 돕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되고요. 감정이 싹 가라앉았을 때 이렇게 찬찬히 너를 비난하거나 공격하는 게 아니야 이런 느낌으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실제 상황극을 해봐야 그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저의 학생이 되어주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이 상황은 저희 반이 그 축구 결승전에서 네. 0대1로 졌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반에 굉장히 괄괄하고 막 지는 꼴 못 보고 막 그 감정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아이가 영승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네. 골키퍼인 친구한테 야 그것도 못 막아. 그렇지. 너 때문에 졌잖아.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르는 거야. 있잖아. 있어. 남 탓해. 승부욕한. 그럼. 근데 얘가 그렇게 막 생각 없이 말하고 행동하니까 사실은 좀 꺼려하는 친구들이 좀 있어서 아 지금 이걸 한번 돌아보게 할 때구나 해가지고 가만히 놔뒀다가 이제 아이가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제가 불렀어요. 예. 제가 해보겠습니다. 학생 부분 답변만 읽어주시면 예, 돼요. 알겠습니다. 영승아 어제 결승전 져서 속상했어. 예. 어떻게 해서 진 거야? 후반전에 골을 못 막아서 졌어요. 아이고 저런 그래서 아쉽고 속상했겠다. 3반이 어떻게 해서 골을 넣었어? 3반 애들이 키가 크잖아요. 골문 앞에서 다 몰려들어서 막았는데 헤딩슛 넣었어요. 키에서 밀렸죠. 그랬구나. 그때
골키퍼였던 김인희도 못 막았던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됐어? 저희들이 마지막까지 한 골 넣어보려고 죽어라 뛰긴 했는데 못 넣었죠. 아이고 힘들고 뭐 안타깝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그랬겠다. 죽어라 뛰었는데 그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뭐 지고 끝났죠 뭐. 아유. 그 경기 끝나고 쌤이 교실 갔을 때 보니까 그 골키퍼 김인희 걔 책상에 엎드려 있던데 무슨 일이 있었니? 아니 그거 그냥 못 막았다고 했는데 미안하다고 사과하면 될 걸 자식이 갑자기 울어버리더라고요. 속상해서 말을 그렇게 한 거구나. 예, 속상하니까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그래. 그럴 수도 있었을 거야. 그런데 그 말 듣고 김인희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 아 글쎄요. 우리 반이 진 게 김인희 한 명의 책임이었을까? 아 그건 아니지만 그때 김민희가 맞기만 했어도 지진 않았을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그걸 막지 못한 김인희는 어떤 느낌이었을까? 우리보다 훨씬 더 속상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아마 엄청나게 스스로 자책했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어때? 그렇죠. 예,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래. 그럼 어떻게 말하는 편이 더 나았을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 뭐 잘 모를 수도 있어. 한번 좀 잘 생각해보고, 선생님은 영승이가 충분히 그걸 생각해낼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믿어. 그리고 축구대 내내 너무 영승이가 열심히 해줘서 쌤은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쌤 말 들어줘서 고마워. 예. 네. 이날 이 아이가 종례 시간도 되기 전에 이제 제가 다른 반 수업하려고 이렇게 책을 안고 복도를 지나갔는데 쌤 제가 김인희한테 심한 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 대견하구나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격려 한마디 툭 던지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이 역할극을 네. 강삼영 대표가 하실 건지 성기성 교수가 할 건지 우리 고민했는데 강삼영 대표가 하는 게 좋겠다 우리 이제 해서 맡겼는데 잘했네. 잘했어요. 어울려. 이 상황을 좀 나쁜 대화 사례로 한번 제가 바꿔보겠습니다. 아, 그래요? 또 그것도 있습니까? 예, 담임인 제가 아이더러 야, 너 저 김인희한테 뭐라고 말했어? 너 친구한테 그따위로 말하면 돼? 너는 뭘 잘했는데 그 골키퍼한테 공이 가기 전에 네가 막지 그랬어? 이렇게 말했다면 어떤 감정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마지막 공은 골키퍼 책임이죠. 네, 그러니까 공격을 당한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렇게 방어를 말했죠. 하게 네, 되고 방어를 하게 아이가 자기 한 일에 대해서 성찰을 맞아요. 하게 되기가 어렵거든요. 나는 뒷부분도 좋았어. 너 그동안 네가 정말 고생 많았겠다. 시합 계속 하는데 네가 앞장서서 했을 텐데 원래 이렇게 승부욕 강한 친구들이 리더 역할을 하거든 경기할 때. 네. 걔 역할을 착 칭찬하면서. 근데 이 복귀 질문은 그래서 아이가 내가 지금 현재 비난받거나 혼나거나 공격당하는 상황이 아니다.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오히려 그 충만한 정서적인 지지와 공감을 얻으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말과 행동을 돌아볼 수 있게 네. 해주는 대화예요. 그래서 이모찬 박사님이 저희가 이제 맨날 이걸 사례를 바꿔가며 연습하거든요. 나침반에서. 그걸 보시고 바로 요게 그 아이들의 자기조절 능력을 길러주는 대화법입니다라고 하셨고요. 저희 그 모임에서 이걸 배워간 선생님이 중2짜리 아들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 아들이 이제 학원에서 늦게 와가지고 집에 가서 이렇게 휴대폰 게임을 하면서 뒹굴거리고 있었는데 아빠가 왜 시험 기간에 놀고 난리냐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대판 싸우고 아들이 나 집 나갈 거야 하고 가방짐을 싸는 그 상태에서 엄마가 아들을 꼭 안아준 다음에 이 복귀 질문을 했대요. 근데 정말 빠르게 아빠한테 사과하고 둘을 화해시킬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함께 배워서 교사와 부모가 이 복귀 질문을 할 수 있다면 엄청난 시너지를 얻게 되겠죠. 그 내용도 여기 담겨 있습니까? 책에? 뒤에 그 부모 내용은 담겨 있지 않고요. 저희가 그 사례집을 앞으로 만들 생각입니다. 그렇군요. 야, 오늘 진짜 들을 게 너무 이게 많다. 그러니까 들을 게 교사의 많아.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저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구든지 뭐 요즘 이제 교권이 추락하고 뭐 전반적으로 학력이 높아지니까 누구든지 교사가 될 수 있다라고 그냥 쉽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교육 현장에서 교사라고 하는 그 존재는 학생들과의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수업을 수업답게 하고 아이들의 성장 하나하나를 신경 쓰고 그 디테일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문성이라고 보고 또 지금 얘기한 다양한 사례나 이런 그 교사들과의 관계 속에서 새로운 교육적 관점을 성장시켜 나가는
그게 이제 평생을 거치면서 경험과 전문성이 이제 향상되는 건데 너무 그러니까 기술공학적으로 교사들을 마치 AI 디지털 교과서가 들어가면 무슨 첨단화되듯이 그런 어떤 접근이 우리 교육에 대해서 사실 부정적이다. 네. 매우 좋은 사례를 너무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 뭐 하고 싶은 얘기 뭐 다는 못했겠지만 뭐 마지막으로 우리 이우경 선생님 못다한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해주시죠. 글쎄요. 너무 이 자리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색다른 경험을 해봤네요. 아무튼 지금 많은 어려움 속에 있는 선생님들 그리고 자기 아이 때문에 불행하고 행복하지 않은 부모님들 방법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 아이를 충분히 변화시킬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면 무시 못할 표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아이들에게 필요한 그 정책과 제도가 될 수 있게 함께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강삼영 대표님도 오늘 토크하면서 느꼈던 거 한 말씀 주시죠. 예,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이 책을 읽으시고 아이를 중심에 두고 고민하시면 아이가 선생님과 부모님을 존경하고 또 사랑받는 아이로 자라지 않을까 싶고요. 선생님이 책에 보면 30번의 실패와 2번의 성공이라는 얘기를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너무 지금 현실이 좀 어렵더라도 그 어려움을 그 다음에 좋은 자산으로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우리 성기순 교수님도 한 말씀 주시죠. 예, 이 책을 읽으면은 사실은 어떤 지금까지 나온 교육학 이론책보다 훨씬 더 많은 영감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번 학기에 이 책을 학생들과 함께 읽으면서 괜찮을 것 같아. 진짜. 토론도 하고 예. 우리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아주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미리 알 수 있도록 할 텐데 하여튼 부모로서의 역할, 교사로서의 역할 그리고 다양한 학생들에 대한 이해들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 책을 한번 일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두루두루 관계의 소중함을 우리가 많이 느끼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교사 학생, 교사 학부모, 또 학생과 학생, 학생과 학생 뭐 이런 다양한 관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만들었고 그리고 선생님이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 학교가 어떻게 변할지가 눈에 좀 그려지는 것 같아요. 교무회의가 이렇게 바뀌겠네? 학생민은 혼자 끙끙끙 앓고 있다가 주변에 더 경험 많은 선생님도 도움도 주고 이렇게 풀겠네.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만든 그리고 아까 유아 때 그 아이들 어렸을 때 초등학교 이럴 때 선생님 그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많이 해줄 필요가 있다. 맞아요. 양육의 외주 아이 얘기도 오늘 많이 들어왔고요. 그래서 관계를 바꾸면 교육이 바뀐다. 그리고 그 관계는 교사 자신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런 어떤 물림이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앞으로 한 번 더 모셔야 할 것 같아요. 한 번 더 모시고 또 들어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은 들을 얘기가 너무 이 책 많아. 그냥 주마관상격으로 지나갔는데 예. 정말 꼼꼼히 읽어보면은 한 페이지 한 페이지가 다 그냥 주옥 같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우경 작가님이 아끼는 제자하고 한번 나와서 우리 선생님 진짜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우리한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변했어요. 뭐 이거를 그렇지. 같이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네, 좋습니다. 야, 그걸 어떻게 동의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가능할 수도 있어요. 평일엔 안 됩니다. 아이도 직장이 있어서. 그 아이들이 벌써 엄청 성인 됐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도 있고요. 특히 궁금한 거는 그때 작은 학교에서 중학교 때 3년 동안 책 던져버리고 수업했대. 그때 배운 아이들. 지금 이제 뭐 20대 후반 뭐 30대 이렇게 됐을 것 같은데 궁금해요. 맞습니다. 자, 그런 아이들이 뭘 느꼈을까? 특히 이제 중학교 때 그렇게 느꼈는데 배웠는데 고등학교 가서는 약간 다른 환경에서도 그때도 우수한 아이들이 그런 뭐 테스트 해본 수준이 높았다고 하잖아요. 그게 또 대학 들어가는데 또 어떤 도움이 됐고 성년 나중에 나이 들면 그런 수업들이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기억이 남아.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그 친구들이 명절 자기 때- 애를 어떻게 키우는지 이런 것도. 그러니까 스승의 날 명절 때 뭐 이럴 때 감사 전화하는 제자들이 아직도 있죠. 그럼요. 근데 그때에는 사실 그것도 사실 낡았고요. 이제는 지금 이미 배움 중심 수업으로 대단한 훌륭한 수업을 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또 이 겸손한 우리 성 교수님이 이걸
배워야 하는데 이 겸손함을. 겸손은 힘들어. 네, 그러니까 겸손 이 아이들 중심의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그 네. 지론은 사실은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고 통하는데 지금 우리 저 이우경 선생님이 이제 말씀하신 이 책의 내용들이 정말 아이들 중심으로 놓고 교육을 논의해야 된다라는 걸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히 멀리 오신 우리 강삼영 강원도에서 오셨는데 우리 대표님께도 감사드리고 이우경 작가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